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 주를 이룹니다. 중국이 조선업이 아주 다운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 그러면 군함을 대량으로 찍어서 조선업을 살려 해가지고 군함을 뭐 그냥 붕어빵 찍듯이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하이 에어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서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전투기도 지금 붕어빵 찍어내듯이 마구마구 지금 찍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전투기는 붕어빵이 아니라 그냥 땅콩빵 좀 되나요? 한 번에 그냥 왕창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찍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일본이 이지스 어쇼 해서 이 21세기판 야마토라고 하는 거의 3만 톤급 전함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좀 변화가 생겼네요.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판 NGAD 그러니까 중국판 6세대 전투기의 모형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 나를 수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부터 미국이 오만에다가 벙커버스터 탄두를 장착한 제이소우 48발 판매를 승인했는데 그 가격을 보고 깜놀 했는데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이번 주하이 에어쇼 기간 중 처음으로 6세대 전투기 축소 모급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NGAD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빠른 일정으로 오는 2026년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중국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한 설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FX 분담금 낼 돈은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 리스트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의 280km급 전술 탄도미사일 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자카르타 방위 전시회에서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옵션으로 튀르키예제 아음속 대한미사일 아트마카 시스템도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국제 제재로 무기 판로가 막힌 러시아가 중국에서 열린 주하이 에어쇼에 무려 4종류의 신형 전투기를 보내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호이 57, 수호이 35, 수호이 34, 미그 35 등 4종이 출품되었는데 전장 상황이 다급한데 어차피 팔지도 못할 전투기를 왜 이렇게 많이 끌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일대에서 C-130 수송기를 이용한 래피드 드래곤 무력 시위를 벌였던 미국이 이번에는 최신의 항모 제럴드 포드함을 북해로 보냈습니다. 미국이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나토 동맹국들과 대함대를 편성해 북해 일대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해상 무력 시위 사일런트 울버린 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만 공군의 F-16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활공 유도 벙커버스터 AGM-154C 제이소우 판매 승인을 내줬다는 소식입니다. 오만 공군 F-16C 시스템 통합 비용까지 3억 8,500만 달러에 48발 판매가 결정되는데 이란의 해안 요새와 미사일 진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 주하이 에어쇼에 공개된 중국판 NGAD의 6세대 전투기의 모급이에요. 이거 나를 수 있게 생겼습니까? 지금 뭐 수직 미익도 없고 그리고 형상은 전익기 형상이고 중국이 중국판 B2 스텔스 폭격기다 라고 주장하는 전익기 형상으로 만드는 스텔스 폭격기 이륙 중량이 무려 200톤에 달하는 엄청난 덩치 그거 알고 보니까 전익기가 아니고 그냥 날개 쭉 빼고 또 수직 미익 붙이고 아니면 그러면 뭐 중국 기술로 날려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꼬꾸라지겠죠. 근데 이건 미국의 NGAD가 6세대 전투기가 이 수직 미익 없고 전익기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어디서 그걸 또 입수를 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레이더임이 또 너무 작아서 도대체 레이더는 어디다가 얼마나 걸 집어넣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의 기술로는 이걸 제대로 날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행기를 2026년까지 날려보낸다. 미국보다 더 빨리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요걸 딱 공개했는데 참 웃기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칸이라고 하는 280km 날릴 수 있는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다 사는 건 아니죠. 자기네들이 쓸 데가 있어야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인데 지금 280km 탄도미사일? 아니 지금 인도네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 뿐이고 그리고 남쪽에 이제 호주 북부 이렇게 있는데 호주를 때리고 싶으면 280km짜리가 아니고 2800km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중국을 때리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그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80km 가지고 도대체 누굴 때리겠냐? 그러면 말레이시아하고 국경하고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때린다? 아니 말레이시아도 얼마나 큰 나라인데 최소한 1000km는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280km짜리 이 미사일을 산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한국도 ICBM 가지자 라고 주장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ICBM 가져서 뭐합니까? 왜 돈을 거기다 씁니까? ICBM 대륙을 넘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인데 그럼 우리가 모스크바를 때립니까? 런던을 때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카이로를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테헤란 공격합니까? 아니죠. 할 일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1500km 넘어가는 목표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800km까지는 북한 전역을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고 1500km면 한반도 어디든지 해서 베이징과 도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를 타격할 수 있어요. 오사카를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우리는 개발하면 돼요. 그 비용 넘어가는 것은 낭비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1500km까지 해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국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수도를 타격하고 최대 도시를 타격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만 딱 가지면 억제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 해가지고 3000km, 4000km 우리가 뭐 인도의 뉴델리를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도대체 280km 가지고 파푸아 뉴기니하고 전쟁할 거냐?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뭐 지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 무기 구매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냐? 뭐 이마이 포켓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지금 제재 때문에 무기 해외에 못 팔죠. 그런데도 주하이 에어쇼의 풍성한 어떤 그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전투기를 지금 대거 갖다 놨는데 미그 35, 수호이 57 이렇게 막 갖다 놨어요. 그런데 실제 비행기 사진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자꾸만 모급 사진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주하이 에어쇼는 완전히 중국판이에요. 중국판. 중국이 자신들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낄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한번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갖고 왔다. 여기 중에서 지금 수호이 57 외에는 관심 가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미그 35 도대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아무튼 이 러시아가 팔 데도 없는데 팔 수도 없는데 이렇게 또 그래도 뭐 부수 채워주려고 왔네요. 자, MC-130입니다. C-130 중에서 특수전기죠. 저공비행 할 수 있는 특수전기인데 이 MC-130에서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공수부대가 아니고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 그러니까 파레타징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죠. 파레트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 파레트가 낙하산에 딱 펴면서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즘 미사일이 뛰쳐나와 가지고 발사가 되고 이걸 이제 노르웨이 북부에서 훈련했다라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북방함대 전략기지죠. 거기를 때리는 훈련을 이제 했는데 이 레피드 드래곤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제라드 포드 전단이 북해로 왔다. 그래서 레피드 드래곤 훈련하면서 무르만스크 때리는 훈련하고 곧 이어서 제라드 포드 전단 와서 이제는 완전히 발트에 봉쇄하는 훈련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알려드렸고요. 야,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오만이 친미국가죠. 그래서 벙커버스터 48발 한다. 이건 좋아요. 제이소 같은 경우는 활공 유도폭탄인데 120km를 활공해서 정밀하게 적을 타격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BLU-109 벙커버스터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2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하는 그런 벙커버스터 활공 유도폭탄을 오만이 가지게 됐다. 그럼 오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의 해안기지가 타겟이겠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격이 3억 8,500만 달러. 그래서 제가 48개로 나눠보니까 한 발당 800만 달러. 이게 무슨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그냥 폭탄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 폭탄이기 때문에 F-16에 장착되는 인테그레이션 비용도 크게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만의 눈탱이를 거하게 세려버렸다라는 건데, 물론 아직 계약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이 비용으로 이제 협상 스타트한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다운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세게 불렀다. 가격 부른 데서 이제 조금 한 30% 깎아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세게 불렀으니까 어쨌든 깎아줘도 비싸게 받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만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눈탱이를 때려버리네요. 자,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이와 시대의 야마토 전함으로 불리며 전후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의 수상 전투함이 될 뻔했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 결국 반토막 났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비용과 기동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설계안을 파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상 탑재용으로 제작되었던 이지스 시스템을 길이 210m, 폭 40m, 배수량 22,000톤급 이상의 대형 플랫폼에 얹어 건조될 예정이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구상이 해상자위대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된다고 복수의 일본 매체들이 1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내각이 이지스 탑재함의 설계 축소를 검토 중이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절반 수준의 배수량으로 건조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설계를 확정해 2024년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미국의 스파이7 레이더와 이지스 베이스라인 J7B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대량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는 초대형 전투함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이 전투함은 최근 제출된 예산안에서 길이 210m, 폭 40m, 기준 배수량 22,000톤 이상의 대형 선체를 갖추어 만재 배수량 기준 3만 톤에 육박하는 거함으로 개념 설계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기반 BMD 전용함 컨셉처럼 280셀의 VLS를 갖는 초대형 미사일 캐리어로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방위성에서 나온 이러한 제안을 뒤엎은 것은 운용주체인 해상자위대였는데요. 해자대는 해당 컨셉의 전투함이 너무 크고 둔중하며 타 함정과의 상호 운용성도 떨어져 비용대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기존 마야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만톤급 전투함 설계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투함은 마야급 선체를 약간 키운 형태의 1만 톤 초중반대 배수량을 가진 대형 구축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대의 괴물이 될 뻔했던 계획을 뜯어말려 정상으로 되돌린 해상자위대 수뇌부, 알려진 것과 달리 정상인 사람도 꽤 있나 봅니다. 정말 일본 해상자위대 입장에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22,000톤 기준 배수량, 만재 배수량 3만 톤짜리 군함이 몇 마리냐, 21세기에. 그래서 원래 이 이지스 어쇼 하려고 도입했던 스파이7 레이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파이7 레이더의 운용 주체가 이지스 어쇼 육상 방공 시스템이었으니까 육상자위대였어요. 그런데 육상에는 못하게 됐으니까 이걸 이제 해상자위대를 이관시켜서 해야 되니 육상자위대가 최초에는 야, 이거 한 3만 톤 정도는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할 뻔했는데 해상자위대가 잠깐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록히드 마틴이 샌안토니오급 산육함을 바탕으로 스파이7 탑재한 이 해상 그 미사일 캐리어를 제안한 거예요. 이거 받아주진 않았는데 그냥 록히드 마틴이 이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군에 제안했던 건데, 이런 스타일의, 물론 이건 지금 상륙함 기반이지만 전투함 기반의 이런 군함이 나올 뻔했는데 그걸 이제 해상자위대가 뜯어말려가지고 안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한 15,000 맥시멈 15,000톤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이 당초 안에는 자위함대 최대 규모가 된다. 예. 그리고 승조원의 거주 공간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항행 속도의 그 문제가 좀 있다. 덩치 크니까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형화 변경을 하는데 변경 후에는 기동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미국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토마호크죠. 그리고 타 자위함, 다른 군함하고 공동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많다. 자, 이렇게 개선점을 내보였는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해상자위대에 약간 개념 있는 사람도 좀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토마호크, 여기 토마호크 이야기 나오는데 토마호크를 미국이
일본에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마호크를 아타고급 이지스-3 이후의 군함부터 다 장착하게 됩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이죠. 그래서 일본 군함이 구축함들이 이 함대지 타격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 주변국의 해군력, 일본은 현재로서는 우방이지만 인접해 있는 나라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국제 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방이긴 하지만 이 일본의 전력 증강, 중국 당연히 적이지만 적이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정신 번쩍 들게 깨우쳐서 중국의 전력 증강,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에게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전력 증강 받고 중국의 더욱더 우려스러운 전력 증강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전진 배치 전투기 전력을 F-15에서 F-22로 교체한 배경은 상식 밖의 속도로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그야말로 놀라 뒤집어질 만한 속도의 전투기 대량 생산 정보를 흘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광둥성 주하이 국제공항에서 진행 중인 주하이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제20 실물 기체를 지상 전시했으며 이번 전시 과정에서 현재 배치된 제20 전투기의 수량을 처음으로 드러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공군력 발전 분야를 연구해온 호주 군사 전문가 안드레아스 루트레흐트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집결된 중국 전투기 가운데 제20은 4차 생산분까지, 제16은 11차 생산분까지 집결되었다 라며 각 차수 생산 물량을 모두 더하면 제20은 208대, 제16은 240대 이상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제20은 저율 초도 생산 물량과 1차 양산 물량 각각 18대에서 AL-31F 엔진을 장착해 도합 36대를 생산했고 2차 양산 당시에도 AL-31F 엔진을 장착해 46대를 제작했는데요. 3차 양산 물량 일부와 4차 양산에서는 AL-31F와 자국산 WS-10C 엔진을 혼합해 각각 56대, 70대를 제작했다고 루트레어트는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4차 양산 물량인데요. 중국은 팬데믹으로 주요 생산 라인 가동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무려 70대의 제20을 찍어내며 200대가 넘는 기체로 5개 전구에 각각 1개 여단 물량을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각 차수마다 약간의 개량을 가하며 지금도 제20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차 양산까지 끝나는 내년 말에 제20의 숫자는 3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로 불리는 제26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까지 제16은 128대가 양산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중국은 지난 3년간 연평균 40대 이상의 제16을 양산해 2022년 10월 현재 11차 양산분까지 245대의 기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제공전투기로 제20을, 대형 다목적 전폭기로 제16을, 중형 다목적 전투기로 제10을 각각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군용 제15와 제31도 양산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연간 200대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오는 2025년 전후로 중국의 4.5세대 이상급 전투기 물량은 1000대를 가뿐하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 공군의 신형 전투기에 맞서 우리 공군도 전투기와 방공전력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하이 에어쇼 마카오 옆에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제20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행도 계속하고 있고요. 얼마나 지금 제20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제20 가지고 엘리펀트 워크도 하고 그걸 또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비행기를 단시간에 뽑아내고 있다. 그래서 4.5세대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는 일단 A사 레이더가 장착된 비스텔스 전투기를 4.5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5세대는 스텔스 능력이 가미되고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추가된 게 5세대인데
이 4.5세대 전투기가 도대체 중국에 얼마나 많느냐? 도표를 한번 보면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투기들의 대략적인 이름들이에요. 수호 27 SK 이거 매년 생산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50대. 근데 이거는 4세대 전투기. 또 수호이 30 MKK 멀티롤 전폭기인데 이것도 그 러시아로부터 도입해서 이건 자기네들이 업그레이드 못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4세대 전투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F-15K급입니다. 그리고 수호이 35 SK 다목적 전투기 이거 24대. 이거 4.5세대 전투기죠. 그리고 JH-7 전폭기 이건 뭐 굉장히 큰 전폭기인데 요건 그냥 3세대. 또 J8 뭐 3세대. 그리고 이제 퇴役 예정이에요. J10 여기서부터 이제 J10 AB, C가 있는데 AB는 4.5세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량 중에 있고 J11 이것도 완전히 4세대인데 이걸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G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 업그레이드 된 게 A사레이드에 장착하고 4.5세대. J15 역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4.5세대. J16 이거 뭐 만들 때부터 4.5세대. J20 5세대. 그리고 J31 지금 함재기용 스텔스 전투기 만들고 있죠. 그거 당연히 5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이걸 다 해보니까 4.5세대 이상급만 1000대 이상이다. 정말 무지막지한데요. 우리 한국 공군이 전투기 420대죠. 그 중에 4.5세대 전투기 지금 F-16V 전투기가 한 130대 정도. 그게 4.5세대. 그리고 F-16 피스브리지로 들어온 거 4.5세대 아니죠. 그건 4세대. 그러니까 4.5세대는 지금 KF-16 그걸 이제 V형으로 업그레이드한 거 130대 정도. 그리고 F-35 들어온 거 있죠. 그거 40대. 그러면 이제 다 합하면 160대. 그게 다 F-15K 4.5세대 아니죠. A사 레이더가 아니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4.5세대입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 220대 정도? 근데 여기는 1000대. 물론 그 1000대 가지고 한반도 다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절반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게 억제력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 전투기 빨리 뭔가 정리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만든 전투기는 전부 4.5세대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전투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려스러운 중국의 전투기 폭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